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면적인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특별히 자존감 있게 키우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녀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물론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고3이 됐는데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학과를 정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왜 이렇게 방향성을 못 찾고 자기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자기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는 독립적인 생각을 못하는 애들의 특징 중에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고,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스스로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자존감을 키우는 책들을 읽거나 함께 토론을 하거나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보거나, 그리고 막 CEO들도 막 찾아가면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좀 본받게 하거나, 이렇게 애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는데, 아이들 안에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게,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주체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면적인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특별히 자존감 있게 키우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들 중에 완전 방임형으로 키우시는 분들, 또는 약간 억압형으로 키우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독립적인 생각이나 주체적인 행동을 좀 못하게 되죠. 아이들이 자기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잘 못 가져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존재로 귀하다, 존재로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무언의 느낌을 좀 갖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아, 내가 독립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합당해,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갖도록 이렇게 키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주체성을 갖도록 장치를 공교육에서도 해놓은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프로젝트를 수업을 한다든지,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든지, 고등학교 때 이제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의 행위 주체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마련된 어떤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도움을 얻고 외부적으로는, 또는 가정에서는 이 아이한테 자주 자율권을 주셔야 돼요.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부모님이 그냥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하거나, 또는 너무 방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10년을 가르쳤거든요. 그 10년을 가르치면서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다들 하나같이 이과를 갈까요? 문과를 갈까요? 그거부터가 스스로의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아이가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고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이제 체험을 해서 작가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해요. 그 책에 보면 그릿이라는 자기계발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님 책에 나오는 그릿이라는 개념도 그럼 같은 건지 어떤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모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약간 고집쟁이들이거든요. 또 이제 거기에 약간의 병명이 들어가서 뭐 ADHD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정말 더 힘들거든요. 제가 그런 엄마들을 보면서 우는 엄마들도 많이 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실 찾아다니시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불안이 이제 아이들한테 다 전이가 돼요. 난 문제하거나, 나는 되게 크게 이렇게 성공하거나 잘 되기가 어렵겠다라는 게 무언으로 이제 주변 환경 때문에 이게 오거든요. 제가 그런 아이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아이들도 잘 될 수 있는데, 부모가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적이 많았어요. 그런 체제 거부형이나 고집스러운 애들한테는 계속 문제를 지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불안하게 자랍니다. 자존감에 영향을 받겠죠. 네. 나는 내가 별로 가치 없는 친구야. 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못 받겠죠. 이러면은 미래가 되게 불안해져요. 불안을 엄마가 계속 투영하니까 아이도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그릿이라는 부분과 고집스러운 아이들을 연결시켜 놓은 건,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안심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성공했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제가 안드라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약간 산만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했어요. 공부도 자기가 원하는 게 과학 실험하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인문학 책을 읽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과학 키트지 사다가 부모님이랑 계속 만들고 이랬던 친구예요. 어느 날 자기 앞집에 있는 자기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아이고. 아빠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유를 묻다 보니까 췌장암 검사지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지금 제공되는 것들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너무 좋아하던 그 아빠가 한 달 안에 돌아가시는 걸 목격하고 조금 부적응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정말 내면적인 열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죽는 걸 보니 저와 같은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췌장암 시트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품은 거죠. 15살 때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 아이가 대학에 한 200군데다가 이메일을 보내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연구소를 한 켠이라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거절당하다고 딱 한 대학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거기 가서 1년 이상을 계속 연구를 하게 돼요. 고집스럽고 자기 세계가 명확하고 주변 사람과 막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1년 정도를 긍정적인 끈기를 보이면서 그 일을 했을 때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에서 가장 싼 췌장암 시트지 3센트짜리가 발명이 된 거죠. 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같은 데에서 이제 1위를 하고 나중에는 얘가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하게 돼요. 아주 유명한 제가 안드라카는 친구인데요. 이 아이도 고집스러운 아이였거든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얘가 잘 자라겠나? 괜찮은 아이인가? 라고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해보라고 격려해준 덕분에 걔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세상에 있는 많은 고집스러운 아이들 또는 문제처럼 보이는 아이들 또 그 엄마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봐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끝까지 지지하면 잘 자랍니다. 그 사례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집스러운 아이가 그러한 성공적인 사례로 되려고 하면 이렇게 몰입이라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심 있다고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여러한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이가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뭔가 하나를 몰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엄마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지시키는 게 관건이죠. 어린 아이들은 하나의 호기심이 계속 유지되는데 시간이 되게 짧아요. 호기심의 시간이. 근데 이건 정상입니다. 호기심이 옮겨가더라도 뭐 이렇게 끝까지 못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호기심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좀 8세 이후가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호기심이 이렇게 옮겨가더라도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디슨의 아이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발명왕인데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호기심이 좀 남달랐어요. 학교에선 이런 호기심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선생님이 엄마를 자주 불렀어요. 엄마가 학교 불러가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선생님? 당신의 아이가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미 얘는 이제 학교 부적응아처럼 대우를 하신 거죠. 엄마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에디슨을 데려다가 이 호기심에 계속 바뀌죠. 어리니까 우리가 에디슨 전기에 보면 다양한 호기심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이 처음부터 그리스로 가느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거죠. 어느 순간 얘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생기게 될 거야 이러면서 지켜보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 과학책을 보기도 하고 인문학 책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실험하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아이의 호기심을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 도구를 사다 줘요. 부모님이 할 일은 그거예요. 이 아이의 호기심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도와주는 거죠. 그 정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그 다음 실험 도구를 사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하고 그 다음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시 도서관에 가고 이런 삶을 살다가 에디슨이 나중에는 다양한 발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인 에디슨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몰입하는 시간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다른 걸로 엄마들이 옮겨주지 말고 아이의 충분한 몰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참아주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 좀 달라. 저 아이가 몰입하는 시간만큼 지켜봐주고 그 다음으로 뭘 할지를 도와주는 거 이게 엄마 몫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잃지 않게 하려면 그 다음이 뭐가 필요할지를
엄마들이 조금 생각해 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이들이 집중하고 호기심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은 엄마가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의 그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지금 이 순간 엄마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잘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